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기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이 모두 10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에 취약하는 아동들은 취약 통지서를 12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양로원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보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 정말 많죠. 아이를 위해서 구입한다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아이에게 필요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시 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기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이 모두 10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사립 유치원 677곳의 15% 수준입니다. 이들 불참 유치원 가운데 절반인 51곳은 올해 4월 기준 원화가 1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에 취약하는 아동들은 취약 통지서를 12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들이 그 대상으로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달받은 취약 통지서를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유치원 원화 모집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립 유치원들이 불참하는가 하면 이름만 올려놓은 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립 유치원까지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부모 A씨는 4살 자녀의 유치원 신청을 위해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 학기로에 접속했지만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군데를 확인해보니 한 군데만 처음 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고 4군데는 직접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유치원은 처음 학기로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실제 안내는 달랐습니다. 모집 요강도 없고 모집 인원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원해야 될지 몰라서 유치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12월에 따로 추첨할 거니까 처음 학교로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서울의 사립유치원 중 처음 학기로에 등록한 유치원 비율은 80%를 넘어 교육부가 11월 19일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웃돕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름만 올려놓고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문의만 처음 학기로인 유치원이 서울만 해도 15곳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대형 사립유치원은 상당수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토대로 처음 학기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 중 53곳의 원화수를 분석한 결과 한 곳당 평균 151명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보다 48명 많았습니다. 또 원화수가 400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동구 K유치원과 두 번째로 많은 송파구 S유치원 등 상위 10곳 중 6곳이 처음 학기로에 불참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재정지원 삭감 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는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층 거주자가 전열기 전원을 켜둔 채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거주자가 사용한 전열기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전기난로로 확인됐습니다. 전열기고 화재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11월, 전기장판과 전기담요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집중됐는데 최근 3년간 총 24건으로 전달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열기구와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를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유합니다.
장시간 이제 전원이 켜진 전기장판 위에 이불 또는 이제 침대에 같이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라텍스 같은 재질은 열을 축적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땐 돌돌 말아 모서리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세워두고 온도 조절 장치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전열기의 전원을 반드시 끄는 것은 물론 KC마크와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방당국은 당부했습니다.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노후 관리가 큰 국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이란 것을 내놨습니다. 양로원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보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할머니들이 복지관에 모여 치매 예방놀이에 한창입니다. 물리치료실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마 의자에 앉아 근육을 풉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 실시 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주택의 모습입니다. 살기 편하고 그래서 좋아요. 복지관이 또 가깝게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이 복지관에서. 정부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입주할 때부터 신체적이나 인지적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옆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부는 새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 같은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들 단지에는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방문 의료가 제공됩니다.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비중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의 65%에서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 밖에 집안에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의 수리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업난 시대에 사람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예상대로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걱정인 사람은 10명 중 4명. 건강이나 노후 생활, 주거 안전보다도 더 걱정한 겁니다. 일자리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취업이 됐어도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다만 사람들은 5년 뒤에는 노후 생활 걱정이 일자리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마쳤다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 절반에 불과했고 준비하는 사람도 60%가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을 정도로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아직까지 준비가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준비된 거는 연금이나 적금 넣어놓는 거. 희망하는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도 은퇴 후 취업 지원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스스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겁니다. 향후 생활 수준 변화 전망에는 좋아질 것이란 답은 22.5%, 똑같을 것이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누구나 치열하게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 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고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선 미세먼지 같은 환경 걱정 없는 사회를 가장 바랬습니다.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 정책 집행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국제 결혼을 한 유명 연예인들도 적지 않죠. 이처럼 다문화 가정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작년 결혼한 100상 중 8살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었고 출생아 비중은 5%를 넘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 비중은 5.2%,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 5%를 넘어섰습니다. 출생아 수는 18,440명, 한 해 전보다 991명 줄었지만 전체 출생이 더 빠르게 줄면서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다문화 결혼도 7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모두 2만 2천 건에 육박했는데 전체 결혼 중 비중도 한동안 줄더니 재작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엔 8.3%였습니다. 어린 신부가 사회 문제화하자 정부가 비자 발급을 강화해 줄다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최근 한류 열풍 때문에 2015년하고 16년도에는 베트남에 대한 혼인 건수가 증가를 하는 추세로 이제 반등을 보였고, 2017년도에는 특히 태국에서 이제 결혼 이민자가 급증을 하는 그런. 한국 남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돼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던 다문화 결혼은 이제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늘고 점점 도시화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유명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부부처럼 각종 매체에 노출되는 젊은 다문화 부부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 65%는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였고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가 40%였습니다.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8%, 중국이 25% 순으로 많았고 남편 국적은 중국이 10.2%로 제일 많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산 후 살을 빼기 위해 곤약 젤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자 이미 하고 있거나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양은 적은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칼로리는 맞지만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효과까지 강조하는 광고가 이어지자 보건당국이 적절성 여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는 곤약 젤리 음료 146개를 조사한 결과 거의 3분의 1인 54개의 제품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함량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로 보면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한 경우가 60%를 넘어 가장 많았고 함량 표시 부적합, 질병 치료 효과 표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곤약 젤리 음료가 다이어트를 포함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의 제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위반 업체 14곳에 대해선 영업 정지시켜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다른 한 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급격한 기온차로 만성질환자들은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취약해지는데 이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조마저 나타나는 협심증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협심증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은 해마다 약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대별로는 70대 이상이 42%로 가장 많았고 60대, 50대가 뒤를 이어 5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증상입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인데 심근경색과 달리 가슴 통증이 5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식도염이나 위궤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협심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걷거나 뛰거나 층계를 오르는 등 운동을 할 때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협심증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사망 등의 위험한 일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 신호가 오면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심증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운동 부족인 만큼 평소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 꾸준한 운동이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콧물입니다. 겨울철에 잘 걸리지만 보통 2, 3일 정도면 조용히 지나갑니다. 추울 때 건조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이제 콧물이 나오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지고 피곤하다고 그러면은 감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문제는 기침과 콧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초등학생이나 노인은 기침이 심하면 급성 기관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기침과 콧물에 더해 두통이 심하고 피부에 열꽃이 핀다면 뇌수막염,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몸 한쪽에 띠 모양 수포가 생기면 대상포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건 폐렴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로 지난해 폐렴으로 숨진 사람만 16,000명이 넘습니다. 각종 질병을 막으려면 조금 춥더라도 환기를 자주 하고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바깥 활동을 하고 실내로 들어온 뒤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육아방송과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간의 업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최한나 센터장, 이수희 부센터장, 자사 배우영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 홍보를 위한 육아방송의 협력 지원,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전개 및 홍보 등입니다.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과 산전 산후 우울증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20일에 개소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2020년도 공익채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방송은 세계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직업방송, 다문화 TVN 등과 함께 선정됐습니다. 육아방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꾸준히 해온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부터 12년 연속으로 공익채널에 선정됐으며 2020년까지 공익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육아방송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사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임신 출산 분야의 전문 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두꺼비와 꼬마 두꺼비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꼬마야,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녀석들이 아주 많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가지 비밀을 가르쳐주마. 첫째, 용감해야 한단다. 바로 그때 배고픈 뱀이 나타났어요. 안녕, 너희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크게 부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봐. 하지만 좀 힘들걸. 그 모습을 본 뱀은 슬금슬금 도망쳤죠. 우와, 할아버지 아주 용감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럼 2번째 비밀, 그건 바로 지혜란다. 그때 이번엔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어허, 너희들 간식을 안 먹었지매. 간식보다는 점심이 어때? 방금 맛있어 보이는 뱀이 저쪽으로 갔는데. 거북은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며 기어갔죠. 할아버지, 정말 지혜로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은.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어요. 꼬마 두꺼비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죠. 이렇게 무서운 괴물은 나도 처음 보는 걸. 할아버지도 달아나다 그만 잡히고 말았지 뭐예요. 벌벌 떨고 있던 꼬마 두꺼비는 침착하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비밀을 생각해냈어요.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지? 옳지! 꼬마 두꺼비는 산딸기를 따서 괴물의 다리에 마구 던지더니 할아버지! 그 불쌍한 괴물을 놓아주세요! 다리에 붉은 독이 완져 곧 죽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제 다리를 본 괴물은 살려줘! 못된 두꺼비들이 독을 퍼뜨렸다! 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휴, 큰일 날 뻔했네. 할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비밀은 뭐예요? 마지막 비밀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꼬마야, 넌 용감하고 지혜로운 나의 믿을 수 있는 친구란다. 두 손에 꼭 잡은 할아버지와 꼬마 두꺼비는 활짝 웃었대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 몸을 힘주어 붙잡는 것은 경련이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이 나면서 경련이 날 경우 가만히 눕혀 몸을 식혀주고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열성 경련이 5분을 넘어설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